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설비기사 실기 총정리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실기 공부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실기 공부를 이제 거의 다 마치신 분들, 공부가 거의 된 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총정리는 실기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실기 시험을 얼마 안 남겨놓고 어느 정도 이론 공부라든가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공부를 할 만큼 해서 이제 뭐 시험 지금 이 총정리를 들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보기 한 뭐 일주일이나 뭐 한 뭐 10일 전 아마 이 정도의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뭐 시험 보기 하루 이틀 전에 이 강의를 들으면은 또 이것도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전에 뭐 들어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 일주일 전쯤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남은 기간 동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 강의의 목적은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물론 이 출제 경향 분석은 여러분들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이미 다 해드린 것인데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총정리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 대략적인 문제 유형, 그리고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 총정리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이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은 선다형이니까 선택형이니까 그냥 뭐 1, 2, 3, 4 선택해가지고 그냥 그 체크만 하면 되죠. 근데 이 실기 시험은 여러분들이 100%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답란을 작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꽤 이제 뭐라고 할까요? 걱정을 많이, 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뭐 소수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러니까 이 답안 작성에 대해서 꽤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요, 계산기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이 설비기사 실기 시험을 보는데 계산기가 없으면은 시험을 거의 뭐 못 볼 정도입니다. 필기구, 뭐 우리에서 이제 연필은 못 쓰고 볼펜이나 이러한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필기구만 쓰도록 되어 있죠. 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평상시 쓰던 손에 익숙한 그러한 필기구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는 없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자를 하나 정도는 가져가 보시면, 여기 선도 같은 것들이 선도를 작도할 때 자를 사용하면 좀 더 반듯하게 정확하게 그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귀찮아서 차 안 가지고 가서 그냥 시험을 보고 하는데요. 이런 정도는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 과정에서요, 그 문제에 보면은 꼭 계산 과정이 있고 답란,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됐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계산 과정 해가지고 계산을 쭉 하고, 여기다가 답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이 계산 과정에다가 답을 적어도 안 되고, 이 답 적는 데 여기다 뭐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위에서 계산을 쭉 하고 여기는 답만 적으면 되죠. 답란에는 단위를 기입하라.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무엇을 구하시오 하고 여기다가 단위가 있으면, 이렇게 단위가 있으면 이때는 여기다가 단위를 다시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써 주십시오. 뭐 이론적으로는 이 위에 단위가 있으니까 여기는 단위를 쓸 필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2000 하면은 2000 세제곱미터 퍼 아워 이렇게 단위를 적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3번 보십시오. 계산 과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겁니다. 계산 과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100kg의
공기가 있다. 현재 10도씨에서 이것을 20도씨로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비열씨는 1.01이다. 그럼 이거 계산 과정 어떻게 해요? Q는 니꼬로 MC 델타 T 니꼬로 M 100kg, C 1.01, 델타 T 20 마이너스 10 해서 뭐 이거 1로 보고 약 1000kg 줄/, 뭐 이제 이것이 킬로그램이면 그냥 킬로그램 per hour이면은 per hour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시험제는 보십시오. 계산 가족은 원식은 MC 델타 T 이것은 안 써도 됩니다. 바로 Q는 이꼬로 100 곱하기 1.01 곱하기 해서 1000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 원식이 없으면 이걸 안 쓰면 여러분들이 더 오히려 헷갈릴 거예요. 100 곱하기 비열 곱하기 이게 머릿속에 이 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원식을 써주는 게 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확히 푸는 데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도 원식을 써준 것을 없는 것보다는 써준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원칙은요. 원칙은 여기 답이 1000 여기 답에 이렇게 여기 답에 채점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답이 있으면은 여기 지금 답이 1000kJ/h라고 합시다. 우선 채점하는 사람들은 답을 딱 봅니다. 답이 맞았으면은 일단 점수를 주는데 다만 이 답이 나온 과정이 있는지를 봐요. 이렇게 만약에 계산 과정이 아무것도 없고 답만 있다. 이것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이 필요한 문제는 꼭 계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계산 과정에서 원식이 있던 없던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답이 나왔으면 그것은 맞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 과정에 원식 MC 델타 T 이러한 원식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가능하면은 써주는 게 좋다. 왜?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정확히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답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원식을 써주는 게 좋다. 물론 이론적으로는요. 안 써도 답이 맞고 계산 과정이 있으면은 맞다고 합니다. 답이 맞고 계산 과정이 있으면 맞다고 하지만 가능하면은 이 원식을 써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확히 푸는 데도 더 오히려 도움이 된다. 대신 계산 과정에서는 단위를 여기 보면 예를 들면 100kg, 킬로그램 per hour 여기 뭐 킬로줄 per 킬로그램 K 이러한 계산 과정에서의 단위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단위 이것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계산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서 이 답을 얻었다는 것만 나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중간중간의 단위를 써도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그 수험생들은 이 단위를 다 적어가면서 이 단위가 서로 맞는지를 다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뭐 나쁘진 않지만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렇게 풀면은.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몇 번 풀어보면은 한번 이렇게 이거 한 뭐 10번, 20번 풀 거 아니에요. 많이 풀다 보면은 MC 델타 당연히 MC 델타 T를 킬로그램과 비열과 온도 차를 대입하면 그 단위가 당연히 이렇게 킬로줄 퍼 뭐 아워면 아워 미니스면 미니스 뭐 세크면 세크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익혀야 됩니다. 예, 이것을 이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단위 다 따져가지고 단위가 이렇게 나오네 이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냥 이 식에 대입하면 이것은 단위가 뭐다. 예,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 공부가 이제 돼야 될 테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중간중간의 단위 대입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위만 나오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계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적은 답이 나올 수 있는 어떠한 과정 쭉 이렇게 풀어서 답이 나왔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맞다고 하죠. 왜 이 계산 과정을 꼭 쓰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쓰라고 하지 않으면 옆 사람 거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옆 사람 거 물론 요즘에 이제 참 옆 사람 거 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한 강의실 안에
뭐 그 바로 옆에 이 같은 과목을 시험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다른 과목이다 보니까 옆 사람 걸 볼 수도 없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옆 사람 걸 보고 답만 보고 답만 기입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풀어서 답이 나왔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산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과정은 내가 스스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떠한 계산 과정이면은 다 인정을 해줍니다. 가장 문제가 이 소수점 처리인데요. 소수점 처리는 원칙은 답에서 맨 끝에 답에서 아무런 단서가 없으면은 소수 두째 자리에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째 자리까지 구하는 소수 아래 두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3.246 하면은 반올림해서 23.25 이런 식으로요. 두 자리까지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그럼 이제 문제는 중간 과정입니다. 예, 중간. 뭐 여기처럼 계산식이 딱 한 줄이면 한 번에 계산식이 나오면은 중간 과정의 답이 뭐 없겠지만 좀 복잡한 문제들은 중간에 계산 과정이 중간도 있거든요. 중간 과정에서도 원칙은 두 자리까지 하면 돼요. 원칙은.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0.0245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두 자리 끊으면은 0.02죠. 예. 근데 이것은 오차가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 이하로 끊어지는 어떤 중간 답일 때는 그럴 때는 소수 세 자리, 네 자리까지 좀 이렇게 길게 써주는 것이 뒤에 오차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막 이러한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뭐 시험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시험 보면 문제가 대체로 한 13문항 정도인데 그 13문항 문제 푸는데 이러한 경우가 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중간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만약 뭐 2000.345다 이럴 때는 두 자리 끝도 전혀 문제 없는 2000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아래 소수점 아래가 유효 숫자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제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수점 세 자리 네 자리까지 처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그냥 소수점 두 자리까지 정리해도 전혀 뭐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최종 답은 소수 두 자리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대신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은요, 사실은 문제에서 줘요. 여기서는 소수 뭐 네 자리까지 다섯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네 자리까지 구하시오. 뭐 이런 그러니까 문제에서요. 다섯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네 자리까지 구하시오라는 말이 없이 그냥 네 자리까지 구하시오 해도 반올림해서 네 자리까지 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에서 줍니다. 문제에서 이것은 소수 몇째 자리까지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점 처리는 문제만 잘 읽어보면은 문제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그냥 두 자리까지 하고 문제에서 조건이 있으면은 조건대로 대입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답안 작성은 되도록 깔끔하게 작성하라. 여러분들이 여기 답안 작성하는데 뭐 이렇게 계산 과정이 있는 데에서 계산을 쭉 하다가 틀렸어요. 막 찍찍찍찍 긋고 또 쓰다가 또 찍찍 옆에다가 막 또 쓰고 이렇게 복잡하면은 채점자가 이 학생이 계산을 정말로 본인이 제대로 계산을 해서 이 답이 나왔는지 조금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깔끔하게 하라. 그러니까 수정을 안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수정을 할 바에는 조금 깔끔하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수정이 있으면 이것을 딱 이렇게 박스해 가지고 다 X 쫙 긋고서나 이렇게 계산 과정을 따로 한다든가 채점자가 이 계산 과정을 쉽게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수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뭐 가능하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뭐 수정하지 않고 하면 가장 좋은데 또 이제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은 작성하고 나서 보니까 이 틀린 거야. 그럴 때는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때는 X표를 딱 긋고 수정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개통도나 선도 작도 시에는 채점관이 알기 쉽게 작성을 하고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계산 과정은 이렇게 수정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뭐 개통도 그리는데 개통도를 막 찍찍찍 긋고 다시 그려면 이것은 채점관이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개통도 같은 작도를 할 때에는 가능하면 수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작도를 해가지고 수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 이러한 주의를 해가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답안 작성해가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채점자도 여러분들보다는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실력으로 답안을 쭉 작성해 놓았으면은 채점자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것을 맞게 푸른 것인지 틀리게 푸른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자기 실력껏 문제를 자기가 계산해서 답을 얻어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출제 경향 분석과 이렇게 대표 문제라겠어요. 여기 해당되는 기출 문제 중에서 대표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여러분들 그 출제 기준은 여러분들 그 교재 맨 앞에 있는데 출제 기준이 굉장히 방대하죠. 그 출제 기준을 다 분석하고 실제 출제 문제, 기출 문제와 출제 기준을 다 분석해 보면은 대략 출제 기준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난방부하 계산과 냉방부하 계산 문제, 이 둘 중에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난방부하 계산과 냉방부하 계산 문제. 그 난방부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 열관율은 냉방부하나 난방부하 공통이죠. 여기 열관율 K 구하고 열관율 K 구하고 그 K로부터 Q는 이꼬로 KA 델타 T 하는 손실열량 구하는 아주 기본적이죠. 기본적이지만 항상 시험 문제의 출제 빈도는 높으니까 알아두시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표면 온도 구하는 것, 이것도 출제 빈도가 높죠. 그리고 결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좀 더 문제를 발전시키면은 그때 만약에 결로가 발생한다면 단열재 두께를 얼마로 할 때 결로가 방지가 되는지 여기까지 진행될 수 있죠. 이 단열재 계산 문제는 근래 최근 한 1, 2년 문제로 봐서는 잘 출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출제가 됐었는데 좀 약간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지 하지만 언제라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난방부하이다 보니까 방위계수 적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거, 여기 방위계수 적용하는 거, 특히 이 복도온도 계산하는 거, 중간온도라고 그러죠. 비난방실, 난방을 하지 않는 이 비난방실의 온도를 구하는 것, 이것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착각들을 자주 합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실내 온도가 20도씨이고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씨예요. 그럼 이 복도가 비난방실이라면은 복도 온도가 얼마이냐? 이 둘의 중간 온도예요. 중간 온도, 이것 잘못하면은 이것 뭐 이렇게 하면은요, 뭐 15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간 온도가. 이것 따져보면 얼마일까요? 그냥 5도죠, 5도. 그러면 이 복도의 온도는 5도인데 난방 부하를 구하는 이 실과 복도 쪽과 이 벽체에서 발생하는 부하, 이 델타 T는 15도이죠. 그렇죠? 이 델타 T하고 복도의 온도하고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 차는 15도이지만 복도 온도는 5도이다. 뭐 그런 것,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 계산하다 보면 깜빡 착각을 합니다. 이 5도냐 15도냐 이런 것들이요. 복도 온도 구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난방부하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뭐 거의 뭐 한 문제 정도는 거의 나오는 그러한 문제의 뒤에 여기 이제 문제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냉방부하, 냉방부하, 난방부하와 유사하지만 조금 복잡하죠. 뭐가? 여기 상당 온도차를 적용하는 것. 이 난방부하에서는 상당 온도차가 없습니다. 냉방부하에서는 상당 온도차가 있죠.
이 상당 온도차 역시 외벽에 대해서 적용하듯이 여기 난방 부하에서도 이 방위계수가 바로 이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 외벽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방위계수 외벽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밖에 공기와 외기와 접한 면입니다. 외기와 접한 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당 온도차도 외기와 접한 면. 외벽이니까 꼭 벽이냐? 뭐 천정도 해당됩니다. 외기와 접한 벽체. 네. 상당 온도차를 냉방부하 계산할 때는 좀 적용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유리창에 있어서 전도부하와 일사부하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특히 이제 틈새바람이 있으면 이 틈새바람은 틈새바람 또는 극간풍 또는 뭐 자연환기 다 같은 말이에요. 이 틈새바람. 이 극간풍이 있을 때 그 현열과 잠열 계산하는 것. 대부분의 부하 계산은 여기 난방이든 냉방이든 대부분의 부하는 KA 델타 T를 구해요. 그러니까 이 단위가 와트로 나옵니다. 단위가 와트. 근데 여기 틈새 바람은 바람량이 뭐 세제곱미터 아워이고 이걸 가지고 현열 부하를 구하면은 MC 델타 T 이렇게 풀어보면은 이 단위가 대부분 킬로 줄 퍼 아워로 나옵니다. 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단위하고 통일하지. 이 위에 단위는 다 와트예요. 대부분 단위가. 그러니까 와트를 이걸로 고치던 킬로줄 퍼 아워를 와트로 고치던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부하 계산은 와트로 구합니다. 단위가 와트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와트로 환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곱하기 1000 나누기 3600 하면은 환산이죠. 곱하기 1000 나누기 3600 하면 환산이 되는 이것도 그냥 나누기 3.6 해도 되죠. 네, 나누기 3.6. 자, 이렇게 해서 냉난방 부하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개통도 문제가 나옵니다. 위생 설비의 개통도이든 공조 설비의 개통도 역시 뭐 한 문제는 꼭 나오죠. 개통도 문제 혹은 이제 도면 작성, 특히 여기 화장실에 대한 평면도, 그렇죠? 평면도에서 여기서 급수, 배수, 오수, 통기관을 그 작동하는 거 이런 문제, 작동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기 등각투상도를 평면도로 바꾸라든가 아니면 평면도를 등각투상도로, 그러면서 그 안에 뭐 평면도를 주고 부속 수량을 구하는 적산 문제와 연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개통도, 평면도를 해독하는 것. 급수, 급탕, 펌프 주변 배관도 그리는 것 등등 다 이게 위생설비의 개통도 작성 아니면은 도면 작성과 연계가 되는 것들은 역시 뭐 한 문제 정도 꼭 나오고요. 공조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제 정도로 꼭 나오죠. 거기서 이제 리버스 리턴 방식, 역환수 방식 배관도 그리는 것이 자주 나오고 그리고 뭐 차압변을 이용한 배관 개통 그리는 것. 특히 압력 분포도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흡수식 냉동기의 개통도라든가 공조기 주변의 개통도 이러한 개통도 그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역시 한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역시 뒤에 문제에서 풀어볼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공기조합 프로세스 뭐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이죠. 여기에서 뭐 보통 한 10 내지 20점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프로세스, 난방, 냉방, 그 뭐 프로세스라는 게 뭐예요? 일단 개통도를 주고 그 개통도를 가지고 선도의 프로세스로 변환하시오. 프로세스가 뭐예요? 이렇게 선도에서 이렇게 뭐 혼합, 냉각, 뭐 치출 이렇게 공조의 프로세스를 그리는 것만 말합니다. 개통도를 보고 프로세스로 그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 프로세스를 보고 개통도로 그릴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프로세스에서 각종 용량 계산, 여기서 뭐 혼합 온도를 구하라, 뭐 냉각 코일 부하를 구하라, 뭐 외기 부하를 구하라, 뭘 구하라 하는 이런 각종 계산 문제, 송풍량을 구하라, 뭐 등등, 뭐 그 감습량을 구하라, 코일 부하를 구하라 등등 모든 계산 문제들이 흔히 출제가 됐죠. 당연히 뭐 현열비를 구하라, 뭐 열수분비를 구하라. 특히 이제 선도를 주고 현열비와 열수분비를 작도하는 문제도 나와지죠. 작도하는 문제까지. 여기에 예냉 코일이 있는 경우 그리고
냉각 시스템에서 제열 코일이 있는 경우, 덕트에서의 온도 상승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문제가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죠. 덕트나 팬에서의 온도 상승이 있는 경우 바이패스 팩터, 열교환기, 여기 특히 이제 전열교환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온도차와 엔탈피 차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자, 이게서 원칙이요. 여기서 원칙은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이걸 가지고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온도차란 온도차 델타 T, 온도차란 뭐 MC 델타 T 하면 이것은 현열입니다. 현열. 예. 그러니까 현열은 현열끼리 평형식을 세워야 됩니다. 현열은 현열끼리 같은 거예요. 예. 무엇과 비교하면 좋을까요? 무엇과 비교하면 좋을까? 이거 뭐 이렇게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에 예를 들어 자동차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자동차가 이렇게, 예,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바퀴가 한 대당 4개씩이죠. 예, 자동차가. 이 안에 자동차가 만약에 20대가 있어요. 자동차가 20대. 예. 그럼 이때 자동차가 몇 대냐 그러면은 자동차 대수는 20대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요. 자동차 대수는 20대. 근데 만약에 바퀴가 몇 개냐 자동차 이렇게 바퀴가 몇 개냐 하면 이때는 20대 곱하기 4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바퀴 수는 한 대당 4개니까 뭐 이렇게 뭐 이게 적당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 자동차 대수를 물어보는 거하고 바퀴 수를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이렇게 계산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현열을 물어볼 때는 MC 델타 T에서 현열과 식을 세우고, 만약에 전열을 물어본다. 전열 할 때는 MC 델타 H 이렇게 엔탈피 차와 평형식을 식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무슨 뭐 공기량을 구하라. 예를 들면 뭐 송풍 공기량 구하라. 그럼 송풍 공기량 M은 C 델타 T분의 현열부하. 이때는 식을 이렇게 세워요. 또는 송풍량 M은 전열부하 QT, 전열부하 나누기 델타 H 이렇게. 왜? 현열은 MC 델타 T 현열과 서로 같고 전열은 M 델타 H 전열과 서로 같습니다. 네,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조금 어려워합니다. 예, 질문도 많이 하고요. 현열은 현열끼리 같고 전열은 전열끼리 같다. 예. 역시 뒤에 문제에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여기 했죠. 예, 다음으로 시공기술. 예. 여기 이제 시공기술은 각종 용어들, 각종 용어들, 그리고 뭐 심벌은 이제 도시기호입니다. 도시기호. 특히 여기 이제 뭐 바이패스 조립체 이렇게 뭐 여기 뭐 투웨이 밸브가 있을 때 바이패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뭐 스트레이너, 게이트 밸브, 이 바이패스 조립체 문제가 자주 나오죠. 공조기, 팽창 조인트, 팽창 이음의 종류. 위생설비에서 뭐 트랩의 종류, 통기관의 종류, 각종 부속류들, 뭐 특히 이제 자동제어에서 이제 자동제어 문제는 공조기 온도 센서라든가, 그렇죠? 온도 센서. 특히 여기서 급기 온도를 검지해야 될 때, 혹은 실내 온도를 검지해야 될 때, 실내 온도는 환기 덕트에서 검지를 하죠. 이런 것. 또는 연감지기, 연기를 감지하고 싶다. 연감지기라면 어디에 설치하는가? 어디 연기를 감지하겠어요? 실내에서 불이 나면은 연기가 나오니까 실내에서 불이 났는지를 감지하기 위해서 실내 연기 감지기, 바로 그러니까 환기 덕트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겠죠. 뭐 그런 정도 문제들. 또 뭐 인버터 문제도 가끔 나오고요. 자동제에서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근데 자동제에서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책에 있는 그러한 정도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 시공기술에서 자동제 문제 한 문제 나오고 여기서 또 역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다음으로 위생설비 용량 산정. 역시 뭐 여기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 위생설비 용량 산정. 뭐겠어요? 환경 결정하는 것.
균등표를 이용하든가 배관 선도를 이용하든가 관경 결정하는 것. 그 관경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급해야 될 급수량은 얼마이고 이 급수량 산정하는데 보통 급수 부하 단위 FU를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허용 압력 강화. 여기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도는 얼마인데 배관의 전체 길이가 얼마라면은 배관 1m당 압력 강화는 얼마나 발생하는가 이렇게 허용 압력 강화를 구해서 이걸 가지고 배관 선도에서 관경을 구하는 어쨌든 이러한 문제, 이게 배관 선도를 이용하는 문제 아니면은 균등표를 이용할 때는 이 허용 압력 강화는 관계가 없죠. 자, 이러한 문제가 뭐 자주 나오죠. 급탕 계통에서 급탕 문제도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여기 가열 능력, 그죠? 그리고 전열 면적을 구하라. 그걸 가지고 해서 코일 길이를 구하라. 급탕 가열 장치, 열교환기입니다. 그 열교환기에서 코일 길이를 구하라. 그리고 또 급탕 계통에서 순환 펌프의 뭐 동력을 구하라, 양정을 구하라 하는 이러한 문제들. 기타 배관 손실 수도 여기 우리 달시 공식이죠. F D분의 L 2지분의 V제곱 이 달시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뭐 마찰 손실 구하고 여기 뭐 전량정 구하고 여기 유속 구하고 마찰 손실 구하고 이런 문제들 그것과 함께 MPSH 문제도 가끔 나오죠. 이것은 이것과는 약간 별도입니다. MPSH 유효 흡입 양정이죠. 자, 이러한 위상설비 문제 역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조설비 여기서는 뭐 한 두세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공조설비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이죠. 벽체에서 뭐 앞에도 나왔었지만 난방부와 냉방부와 계산 시에도 나왔지만 열괄율 K 구하고 그 K와 관련된 문제들 배관 시스템에서 유량 구하라, 허용 마찰 손실 가지고 관경 구하라, 펌프 양정 구하라, 펌프 동력 구하라,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여기 동력 이게 여기 펌프 양정 동력. 그리고 팽창 탱크와 관련된 것들, 팽창량을 구해서 개방형, 밀폐형에서 팽창 탱크 용량 구하는 이러한 문제, 배관 시스템에서의 문제, 뭐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죠. 다음으로 이제 덕트 시스템에서 역시 뭐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풍량 구하라, 덕트 선도에서 덕트 경을 구하라, 원형 덕트 경을 구하라, 각형 덕트로 환산하는 것. 거기서 이제 그 덕트 계통에서 정압, 국부 손실이죠. 마찰 저항을 구하라. 그런 다음에 동압 구하라, 전압 구하라. 그걸 가지고 공기동력, 축동력. 공기동력은 팬의 효율과 관계없는 공기한테 주어지는 순수한 동력이고 팬이 공기한테 그만한 동력을 주기 위해서 팬에 공급해야 되는 동력은 이제 축동력입니다. 이것은 이제 팬의 효율로 나눠줘야 되겠죠. 축동력. 기타 난방 시스템. 여기서 이제 온수 관경, 증기 관경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난방 시스템은 공조 시스템과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가끔은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보통 우리가요 이 난방은 전통적인 난방을 말해요. 공조가 아닌. 그러니까 이 난방 시스템은 덕트가 없습니다. 그럼 덕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방이 있으면은 그 방의 손실량 난방 부하를 구해서 열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열기로 증기든 온수든 방열기를 통해서 열만 공급해 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잠열 부하를 무시합니다. 잠열 부하를 고려하지 않아요. 이 난방 시스템에서는. 다만 이제 이것을 공조, 덕트를 이용한 공조를 할 때는 잠열 부하를 계산해 가지고 가습량을 구하고 하는 것들은 공조 시스템이고요. 그것은 최근의 공조 시스템이고 전통적인 한 뭐 20년, 30년 전에 했던 난방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그 잠열을 가습 같은 잠열을 무시하죠. 덕트가 없으니까 열만 공급해 주니까. 그러면 최근에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공조 설비가 더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일반적인 시스템이 있지만 이 순수한 난방도
그러니까 요즘 뭐 이게 방열기 같은 걸 가지고 난방하는 시스템은 흔치가 않지만 계속 이제 규모는 적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우리 난방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예, 그렇게 혹시 문제가 나오면 이게 난방 시스템인지 덕트를 이용한 공조 시스템인지를 조금 구분하십시오. 난방 시스템이라면 여기서는 잠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방부와 계산서를 봐도요. 난방부와에서 잠열 무시하고 현열만 구해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극간풍을 구하더라도 잠열까지 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최근의 공조 시스템으로 봐야 돼요. 덕트가 있고 가습기도 있고 한 그러한 공조 시스템일 때는 잠열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러한 공조 시스템에서 역시 뭐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요. 네, 냉방 시스템에서 뭐 현열비를 구하라, 송풍량 구하고, 팬콜 유니트 거기 냉수, 온수, 순환량 구하고, 냉각 코일 용량 구하고, 냉동기 용량 구하는 것까지 전체 일단 장비들이 용량 계산하는 것 아주 출제 빈도가 높죠. 환기 설비에서 환기량 계산하는 것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죠. 그냥 간단한 CO2 발생을 가지고 환기량 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필터 효율까지 계산하는 이러한 문제, 이렇게 환기량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요. 펌프나 팬의 용량 구하는 것, 뭐 상사법칙 이용하는 것, 당연히 뭐 펌프나 팬에서 축동력 구하는 것, 정압, 동압, 전압과의 관계, 기타 공조기 및 이 열원 설비들, 열원 설비, 그러니까 보일러 용량 계산 문제, 상용 출력, 전격 출력 등등. 보일러 용량 구하는 것, 뭐 냉동기 용량 구하는 것 등등, 전열교환기라든가 기타 열교환기 이러한 공조 설비들의 용량 계산 문제. 여기 수량산출파 적산 문제. 뭐 어떤 투상도를 주고 거기에서 부속 수량을 구하라기도 하고요. 부속 수량을 구하라. 아니면 어떤 간단한 모식도, 개통도를 주고 구하는 것. 덕트나 배관에서의 물량 산출하는 것. 이 물량을 가지고 이제 공량, 그래서 공량은 품이죠. 사람 설치하는데 노무비를 계산하기 위한 공량 계산하는 것 등등. 어떤 이 덕트 쪽 문제에서 이 적산 쪽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꼭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출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여기 좀 100%다 정리한 게 아니고요. 출제되는 어떤 그 경향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은 겁니다. 근데 여기 막 대략 한 90%는 다 커버가 돼요. 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1, 2, 3, 4, 5, 6, 7, 8, 9를 벗어나는 문제는 뭐 거의 한두 문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다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실기 공부는 뭐 제가 이 제2 강의를 들으신 분들일 테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은 우리 앞에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숙달 익혀야 돼요. 아까 뭐 Q는 있고 뭐 M, C, 델타 T 이거 그냥 이해만 처음에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고 이해한 뒤에는 계속 문제를 풀면서 숙달을 시켜야 돼요. 입에서 그냥 달달달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야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잘 풀고 나오려면은 처음 공부할 때는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가 되고 나면은 그것을 계속 숙달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이해할 때까지는 우리 책을 보고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숙달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왜? 처음 공부할 때는 이해가 안 가니까 아주 답답합니다. 공부를
아마 여러분이 실기 공부해가면서요, 이 실기 공부하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공부를 할까 말까를 많이 고민할 정도로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이 설비라는 건 설비 자체가 설비가 어떤 연력학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요. 이 열량 계산,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계산 문제를 기초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분들은 처음에 상당한 애로를 느낍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를 갈등할 정도로 그러한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특히 이 비전공자분들이요. 뭐 전공하신 분들이야 처음에 좀 어려워도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어떤 궤도에 올라가겠지만 비전공자분들은 처음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막합니다. 공부를 할까 말까 그 한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그 고비만 넘으면 즉 어떤 기초가 좀 잡히고 단위가 정리가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한 고비를 넘기면 그때는 이제 별거 아니네 소리가 나옵니다. 그거 뭐 MC 델타 T 하나만 알면은 다 풀리네 뭐 MC 델타 Q는 있고 KA 델타 T, MC 델타 T와 KA 델타 T 이 두 공식만 알면 문제 다 풀리네 라고 약간 건방을 떨 정도로 별게 아닙니다. 이렇게 서광이 비친다. 그래서 우리 설비 공부는 울면서 시작하고 웃으면서 마친다. 보통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원칙,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푸는 방법이 아까 뭐 난방부하 계산, 뭐 냉방부하 계산 한 문제만 풀 줄 알면은 10문제, 100문제가 원칙은 똑같으니까 한 문제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뭐 다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냉방부하, 난방부하 이런 것들. 무슨 뭐 덕트에서 뭐 덕트 관경을 구하라. 한 문제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20문제, 30문제 유형은 조금 바뀌겠지만 원리는 똑같으니까 한 문제만 풀 줄 알면은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러하기에는 하지만 그것만 이해하고 나면은 아주 공부하기가 뭐랄까 어렵지 않은 수월한 그러한 과목이 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 다 뭐 천차만별입니다. 전공하신 분들, 전공한 비전공자, 뭐 기초가 조금 튼튼한 분들, 기초가 아주 부족한 분들, 아주 다양한 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불만들도 꽤 많습니다. 강의가 왜 이렇게 강의가 설명이 부족하냐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뭐 그렇게 구구절절히 뭐 초등학교 뭐 수학 시간도 아니고 뭐 그냥 뭐 더하기 빼기까지 다 설명을 하느냐 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해 가면서 저 나름대로는 기초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여러분 이번에 뭐 1단계 강의가 지금 2단계 강의보다는 더 조금 상세하게 강의를 올려드렸죠. 여러분들 우리 이 강의 1단계, 2단계 이렇게 그 프로세스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강의 내용은 똑같은데 1단계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그러한 강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산 과정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 책은 이 설비기사 이 책은 건축설비가 언제부터 시험이 시작됐어요? 1990년에 1회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한 33년째 문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제가 이 90년부터 1회 문제부터 문제를 복원해 왔습니다. 33년 동안 문제를 복원하는데요. 아마 한두 번 빼놓고 이 한두 번은 주변에 시험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문제를 복원할 길이 없어가지고 복원을 못한 경우가 한두 번 있습니다. 나머지는 33년 동안 제가 문제를 복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보강이라는 게 뭐예요? 원 시험 문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험생, 시험을 보고 나온 수험생의 기억에 의해서 이 문제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부실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그 문제가 뭐 한두 줄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을 보관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기억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좀 그러니까 불완전한 그러한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부하시면서도 뭐 문제가 앞뒤가 안 맞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이제 중간에 보이고, 특히 제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보관하다 보니까 처음에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문제가 좀 뭔가 좀 부족하고 좀 오류가 문제에 어떤 나름대로 오류가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계속 이제 수정해서 지금 33년 동안 우리 이 책을 교재를 지금 보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원 시험 문제만 이렇게 공개가 된다면은 아주 뭐 저도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문제풀이 같은 것을 제공해 드릴 텐데, 이게 100%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 문제를 만든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건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자료가 미비하니까, 정보가 미비하니까 문제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니까 상당한 오류가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해 봤으니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